태양광 시설과 산사태의 연관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릴 때 배우기로 산에 나무를 많이 심자. 그래야 뿌리가 내려서 산이 튼튼해진다라고 했는데요. 태양광을 설치하느라 240만 그루에 가까운 나무를 베었다고 하니 큰 이유가 될 것도 같은데 또 전국 태양광 발전 시설 12,700여 개의 산사태가 난 곳은 12곳뿐이라 하니 전체의 0.1%밖에 안 되는 정말 작은 수치인 것도 같습니다. 태양광이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려면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같은 강수량으로 비가 내렸을 경우를 조건으로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의 산사태의 유무 여부를 비교해야겠죠. 이런 실험이 불가능하니 수치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경험적 수치로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강수량이 XXX 밀리리터인 곳이 XX 군데인데 이 중에 12군데가 산사태를 맞았다. 즉 분모가 일정 기간과 강수량의 조건이 일정하게 맞춰진 태양광이 설치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국의 태양광 시설이 모두 같은 양의 비를 맞은 것도 또 그 비가 일정한 기간 중에 내린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요 원인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정치적 색깔이 없이 정확히 이야기해주는 전문가가 아닐까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것이 전문가고 또 그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를 해야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는 29일이죠. 그런데 수해로 인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이어서 대규모 수해까지 발생하면서 민심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차기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보관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통합당 지도부는 최근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호담으로 갔고요. 또 원내대표는 1박을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다음 주에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네, 모시고 보니까 호남의 민심은 이분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유일한 여성 후보죠. 양향자 의원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호 3번 양향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화사한 색깔을 입고 오셨어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인데 보이나요? 아, 그럼요.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주 네. 화사한 하늘색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화사하게 또 입고 오신 양향자 의원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구 광주시예요. 네네. 네, 광주도 이번에 피해가 컸죠. 맞습니다. 저희 지역도 그 서창마을이 완전히 네네. 침수가 돼서 정말 피해가 막심하고요. 광주 전역 또 북구 또 첨단 지역은 또 기업들이 다 중소기업들이 다 또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광주도 전체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남 쪽을 이제 정세균 총리님과 함께 돌았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리고 인명 피해도 좀 많았고 네네.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말조차도 꺼내기도 송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르신께서 그 곡성의 한 어르신께서는 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코로나 위기에서도 재난 기금을 받아서 그것도 참 감사하고 죄송한데 이런 일을 겪게 돼서 더 죄송하다고 뭐 그런 말씀을 아니, 하셔요. 왜 죄송하다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에 부담을 주게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이게 천재지변인데도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좀 울컥했습니다. 아유, 네. 정부가 사실은 이럴 때 국민을 지켜주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당 지지율이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통합당 지도부가 내려갔잖아요. 네. 네, 수해 복구도 한다 그러고 원내대표는 하룻밤 잤단 말이에요. 네. 자,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잠깐 그냥 우리가 소위 속된 말로 이제 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광주 민심이 조금씩 통합당에도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가적 재난 앞에서 여야 막론하고 국민을 위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요.
지지율은 뭐 이게 어쨌든 오락내리락 할 수 있지만 저는 지지율이 오르면 좋은 거죠. 통합당에서도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호남에 기반을 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그야말로 견고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있으면 그때는 또 그 호남 출신인 제가 지도부에 가서 견고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 이제 굉장히 뭐랄까 같이 진보의 척도라고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특히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광주 시민들이 그 정치 의식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지난 4년 전을 돌이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거의 철회를 하셨더랬어요. 정말 60년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네네. 과연 정권 창출에 어떤 영향이 되느냐, 대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정당이냐에 대한 물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픈 회초리를 그때 매를 내리셨고. 때릴 땐 또 가차없이 때리죠.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때 네. 광주의 전석을 저희가 잃어버릴 정도로 국민의당 당시 국민의당에 네네. 빼앗길 정도로 그렇게 심한 정말 철퇴를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해주셨던 네. 그 마음이 견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견고하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이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우리가 만든 문재인 정부의 승리 또 성공,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민주당의 승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이고 그것이 곧 정권 재창출의 길이다라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셔요. 네. 그렇군요. 자, 4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까 광주에 이제 또 한 유권자께서는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다지만 네. 네. 지금 사실 뭐 민주당뿐이 아니고 통합당 측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의원님 한번 보시고 4차 추경 어느 정도 규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해 지역을 돌아본 입장에서 보면 4차 추경을 정말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떤 폭우 피해에는 빠른 어떤 예산 투입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고 근데 다만 그 뭐 예비비 얘기가 좀 나오는데 예비비 같은 경우는 그 모두 합치면 약 그때 그 3차 추경 세 차례 추경에서 네네. 편성된 예비비가 6조 원이었어요. 근데 거의 코로나19 대응에 소비를 했고 한 2조 원 남았다고 하는데 저는 뭐 지자체들 역시나 또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네. 4차 추경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피해 규모를 네. 좀 빠르게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런 피해 규모에 맞춰서 빠른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또 국민들의 아픔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도 다시 되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찔끔찔끔 뭐 이렇게 주저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추경으로 이 재난 극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좀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야가 지금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 규모가 다 파악된 게 아니죠, 지금.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네. 돌아보니까 각 지역마다 예상될 피해 규모가 다 파악이 됐더라고요. 그것만 이제 모아서 보면 어느 정도 규모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지난 태풍 루사 때 이제 4조 원 정도의 네네. 추경을 했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렇군요. 지금 뭐 4대강 얘기 계속 나오는 건 아실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4대강 때문에 또 네. 무슨 뭐 태양광 때문에 이렇게 뭐 이게 뭐 피해가 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데이터에 근거하지도 않고 근거 없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쟁을 삼기로 작정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 기회를 통해서 4대강의 보호에 대한 어떤 효율성 네. 또 그런 부분들이 다 분석되어지는 계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정쟁으로 이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을 모아서 지금은 이렇게 복구를 해야 할 때지 이거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의 그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들이 그런
지지 철회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뭐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거 정쟁의 어떤 걸로 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사실 이제 전당대회 하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네. 정당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폭우도 있고 해서 이게 굉장히 축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김이 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4년 전 전당대회를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네. 원외에서 출마를 하면서 그때 가장 큰 과업이 호남의 지지를 되돌려 받으면서 정권 창출의 과업이 있었어요.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궐선거도 있었고 정권 창출의 과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잇따라오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가장 안 좋은 시기였고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파하고 촛불 탄핵 대선 승리로 이끌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제가 다시 이렇게 지도부에 나왔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워낙 그 코로나19 위기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뭐 이 팬데믹 상황인데 이런 위기가 그 어떤 특정 정당의 어떤 이런 이벤트에까지 관심을 둘 여력이 없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한편에서 인식되어지는 당대표는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뭐였죠? 같고 어대낙? 네, 어대낙. 예, 뭐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네. 같고 다만 그 흥행의 포인트라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뭐 기승전 양양자 진짜 죄송합니다만 양양자의 순위가 어디에 랭크되느냐가 굉장한 메시지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번 전대는 저는 경제전대, 미래전대, 뉴딜전대로 제가 규정을 합니다. 경제, 미래, 뉴딜. 뉴딜. 네. 왜냐하면 그 김대중 대통령도 경제 대통령의 꿈이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정권 말기까지 그렇게 흔들었던 것도 경제 문제였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눈앞에도 경제 위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권의 명호를 경제에 걸었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네. 지금 이제 펼치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의 내용을 보면 제가 30년 일했던 그 과학기술 산업 경제 분야예요. 그래서 그런 실물 경제 경험과 미래 산업을 이해하는 지도부에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의 어떤 순위가 민주당의 내일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의 순위를 보시고 국민들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시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에 강한 정당이냐 유능한 정당이냐 또 여성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된 정당이냐에 대한 물음에 저의 순위가 그걸 답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 어떤 직이 필요했으면 제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지금은 제가 그런 모든 역사를 새로 써야 되는 상황에 있고 저는 정말 최하위 순위가 돼가지고 5위 안에 있는 어떤 분을 끌어내리고 제가 들어가고 싶진 않아요. 정말. 근데 지금 이제 위기가 뭐냐면 네. 이미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표를 안 줘도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정말 싸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평등과 정의를 외치는 우리 당이 2표가 있거든요. 최고위원 2표가. 한 표는 남성에 한 표는 여성에 줘야 된다. 그래야 평등한 정당이고 또 정의의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찍어야 됩니다. 한 표는 젠더 이슈에서 절반을 담당해야 되는 네. 양양자를 먼저 찍으시고 나머지 7분에서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뉴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얘기 나왔을 때 좋은 내용들 굉장히 많은데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재원 조달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판 뉴딜 정책은 그 내용을 보면 데이터 네트워크 AI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 네트워크 AI는 정말 미래 산업으로 가는 그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말 기본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 산업을 더 융성시켜야 되고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는 그런 한국판 뉴딜 정책이 각 지역 뉴딜과 맞물려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 뉴딜과 함께 이게 정책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AI 융합 클러스터가 있거든요. 거기도 네. 지역 뉴딜이고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고 또 신산단 지역으로도 지정을 하면서 저는 뉴딜 수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울은 예를 들면 서울 경기 뭐 경제 수도라 그러면 그 세종은 행정 수도 또 광주는 뭐 뉴딜 수도
그다음에 뭐 부산은 해양 뉴딜 수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거점화를 시켜야 그렇죠. 된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그런 이제 미래 산업으로 터닝해야 되는 그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전 지역에서 균형적으로 좀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결정하는 것들 이런 상황에서는 당의 지도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산업을 이해하고 있는 제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전에요. 그 여성은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것 때문에 네. 한명숙 총리님이 꼴찌를 하셨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이혜원 후보는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새누리당 2012년도 새누리당보다 못하다는 결과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군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 근데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저 사실은 이제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당시에 네. 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께서 이제 함께 또 하셨잖아요. 네. 그때 나왔었던 이야기들 아실 겁니다. 뭐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이냐 네.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당시에 여성 의원들이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충격이었었고 정말 머리도 복잡하고 가슴은 너무 아프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기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피해자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소홀히 하려고 했던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박원순 시장 고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어떤 삶의 궤적을 아시는 분들은 더 아마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도 남아있는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또 가족들 남아있는 유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새 지도부한테 닥친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아까 경제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이 부동산 때문에 사실은 뭐 서울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고 네. 뭐 사실상 뭐 뒤집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 굉장히 촉각들을 많이 기울이실 텐데 붙었거든요. 통합당하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그 정책은 큰 틀에서 어떤 그 그랜드 디자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게 주택 어떤 단기적 대책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투기 세력을 막겠다라는 것과 또 그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 또 정말 우리 청년들이 생애 최초 집을 마련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공공주택을 늘린다든지 국가가 어떤 주택 정책에 대해 주택을 뭔가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결국은 국민들께서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좀 그 진정성을 인정해 주실 거라는 확신은 있고요. 또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모순 상황이에요. 임차인과 임대인 항상 모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질, 그 서민 주거 안정, 또 투기 근절시키겠다라는 그 큰 가치를 갖고 가면 저는 어쨌든 지지 회복은 될 거라고 보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개개인을 감독하겠다가 아니라 시장을 관리하고 전체적인 틀에서 각 부처별로 파편화되어 있는 그런 관리 감독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 그건 굉장히 좋은 저는 메시지라고 보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부동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에 굉장히 저는 함께 우리가 민의를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후보지처럼 나온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의원님 또 뭐 시장님 이런 분들이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최고위원 이제 지도부가 되시면은 설득을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공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개인을 뭐 희생시켜라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어떤 그 협의를 이끌어내려면 어떤 정책도 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 내가 어떤 공공을 위해서 뭔가 더 이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지금 그런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좀 정책들을 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하실 수 거지만 있죠. 정당 네. 차원에서는 네. 좀 더 큰 목표를 네. 가지고 가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네.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지난주에 이제 독재 배격 발언도 있었고 그냥 당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윤 총장 해임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윤 총장 몸집을 더 키워주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그 윤 총장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정상적으로 들려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사퇴도 유임도 이제 이렇게 윤 총장 본인이 결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윤 총장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검찰 영역이 계속해서 정치 영역으로 이렇게 좀 침범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 권력을 자기 입맛대로 맞춰오던 어떤 검찰의 악습을 포기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득권적 사고가 윤 총장의 그 사태 본질이라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세상이 참 많이 바뀌고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검찰만 기득권에 머무를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바뀐 세상에 맞게 윤 총장도 개인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응원 문자들이 많이 왔어요. 네, 가재경님께서 의원님 의상처럼 시원한 정치를 기대합니다라고 하셨고, 고맙습니다. 네. 우랄산맥님께서는 양향자 화이팅, 광주의 아이고. 큰딸 경제를 이야기하는 유일한 후보다라고 응원하셨고요. 또 5004번님께서는 최고위원이 목표가 아닌 열심히 하는 의정 활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한 힘나는 문자들인데요. 네, 네. 힘 많이 내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전당대회 어떻게 이제 끝까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백악관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도중에 긴급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백악관 경호국 요원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분위기 어떤지 워싱턴 DC의 노정민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통신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오늘 있었던 총격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곳 시간으로는 어제였습니다. 그 네. 10일 오후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언론 브리핑에 참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이제 모두 발언을 읽어가던 중에 한 오후 5시 50분경이었는데 갑자기 경호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가가서 잠시 피신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같이 브리핑장을 떠난 겁니다. 생방송 중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백악관에서 한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 백악관 구역 바로 바깥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50대 남성이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접근해서 본인이 무장했다 이렇게 말하고 마치 총을 빼듯이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비밀 경호국 요원에게 총격을 받고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상황이 종료되자 이제 10분 정도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브리핑장에 돌아와서 브리핑을 재개한 그런 일이 실제로 이제 생방송 도중에 일어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체포된 남성이 무슨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었는지 이건 아직 안 밝혀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아직 이 같은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비밀 경호국 측에 따르면은 이 남성이 특별히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위협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비밀 경호국의 설명이고요. 저 워싱턴 DC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에게 이제 과거에 좀 정신병력이 있었는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CNN 방송 보도를 보니까 이 남성이 실제로 무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뭐 크게 놀라지 않았다. 뭐 본인이 이제 비밀 경호국 때문에 신변에 매우 안전함을 느낀다 이런 여유도 나타냈는데 좀 더 정확한 사건 경위와 내용이 좀 조사를 거쳐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테러와는 좀 무관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생방송 브리핑 도중에 대통령이 갑자기 피신하고 뭐 총격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면서 더 좀 긴박한 상황처럼 보였던 면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미국 시끌시끌합니다. 시카고에서는 대규모 폭동, 약탈이 일어났다. 그래서 경찰과 총격전까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시카고는 계속적으로 시끄럽네요, 진짜. 예, 그렇습니다. 그 시카고에 그 환상의 1마일이라고 불리는 그 번화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곳에 지난 10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수백 명이 몰려들어서 이곳에 있는 이제 상점들의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약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뭐 대형 전자매장, 뭐 명품 매장을 돌면서 약탈 행위가 있었는데 뭐 일부 사람들은 은행까지 침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도 좀 있었고, 실제로 일부는 뭐 경찰을 향해 총까지 쐈다고 하는데, 약 한 100여 명이 체포가 됐고, 경찰관도 10명 이상 다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주요 도로가 통제가 되고, 뭐 당분간 통금 조치가 이제 내려지는가 하면, 이제 현지 주민들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시카고 당국은 일단 뭐 불법적인 약탈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면서 이 일들이 이제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지금 하고 현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시카고 하면 우리 교포들도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한인 교포들 예. 피해는 없었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시카고 주재 그 총영사관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다행히 그 한인 교포들의 피해 사례는 접수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워낙 그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 도심 지역에는 또 뭐 한인 교포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아서 일단은 그리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인 교포 사회와 또 이제 한국 총영사관 측이 긴밀하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상황이 좀 진정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현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지금 폭동이 있었던 그 번화가는 경찰들이 삼엄한 경비를 펼치고 있고요. 또 피해를 입었던 매장이나 백화점 입구 등도 경찰들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시카고 폭동 약탈이 사실은 이제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오해에서 비롯된 건가요? 예, 그 오해가 상당히 좀 이게 좀 당황스러운데 네. 그 지난 9일에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에 이제 시카고 남부 지역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기를 소지했던 용의자가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숨진 것은 아니고 지금 회복 중인데 그런데 이 용의자가 경찰에 쏜 총에 맞고 숨졌다라는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여기에 분노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고 이제 분위기가 점점 과열되면서 이것이 폭동과 약탈로 이어졌다라는 게 시카고 경찰청의 설명인데 왜냐하면 이제 몇 달 전에 그 조지 플로이드 씨 그 사건이 터지면서 네. 미국 내에서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시위가 계속 확산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런 시위가 많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일들 때문에 또 그런 오해가 바로 생긴 게 아닌가 싶고 그 시카고 경찰청 측은 이번 약탈과 폭동이 그 어떤 항의 시위와도 연관되지 않았고 순전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규정짓고 여기에 대한 단절을 좀 근절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 연방 요원들을 투입을 해 왔잖아요. 그리고 하려고도 했었고, 뭐 여러 곳에서 반대를 하긴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일방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 근데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강력 범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도시에는 연방 병력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카고도 연방 병력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도시의 주민을 보호하고 치안 유지를 위해서 연방 요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 이 연방 병력이 투입된 곳에는 이제 주정부 지역 경찰 당국과 협조해서 치안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라는 게 이제 설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카고를 비롯해서 뭐 캔자스시티나 뭐 디트로이트, 미러키 뭐 한 8개 도시가 일단은 우선 대상 지역인데 실제로 뭐 이 지역에는 뭐 총기 사건이나 이제 살인 사건, 마약과 같은 강력 범죄가 뭐 2자릿수 이상 퍼센트 이렇게 늘어난 지역들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까지도 지금 미 전역 주요 도시에서는 이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금 뭐 기물 파손과 인명 피해 등이 사실 속출하고 있는 지역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물적, 인적 피해가 속출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잠재우고 또 이에 대해서 좀 미국 정치권에서도 잇따라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방정부 병력 투입이라는 조치를 일단 내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종민 통신은 거기 몇 시인가요? 예, 좀 새벽 6시 30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 인터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는데, 네, 이른 시간에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잘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마음 아픈 소식이 하나 들어왔어요. 요새는 여기로 또 신혼여행도 네. 많이들 가시는데 이 인도양의 섬나라죠. 정말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리셔스. 해안에서. 거기서 일본 화물선이 자초해서 기름이 지금 유출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벌크선 MV 와카시오호가 지난달 25일에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거쳐서 브라질로 가던 도중에 모리셔스 남동 쪽에 있는 산호초 바다에 좌초가 됐습니다. 웬일이에요. 직후에는 기름 유출이 없었는데 지금 6일부터 네. 선미에 있던 연료 탱크 한 개가 손상이 돼서 중유가 유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000톤 가량이 이미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 안에 2,500톤 가량의 기름이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배 균열이 생기고 있대요. 그래서 이 틈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아이고. 만약에 배가 반으로 갈라지면 2,500톤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동부 해안까지 다 기름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산호초, 환초호 보호지구가 다 오염이 됐고요. 기름이 맹그로브 숲하고 모래사장에까지 대량으로 흡착이 됐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심할 경우에 모리셔스의 자연 생태계가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나 좀 안타까운 게 이 좌초된 지점이 하필 다양한 희귀 생물이 사는 것으로 유명한 그 블루헤이 해양공원 보호구역 근처랍니다. 여기가 네네네. 워낙 청정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기름띠가 지금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리셔스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에서 많은 네네. 지금 도움을 파견을 해서 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도 가고 있지만 우리도 태안 앞바다에서 그렇죠. 유출됐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맞아요. 이게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섬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은 이게 지난달 25일에 좌초가 됐고 6일에야 이제 연료 탱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온 거잖아요. 에이? 그러면 시간이 꽤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동안 뭘 했대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약에 이렇게 좌초가 됐으면 그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아무런 재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이제 자기들의 벌크선이 지금 좌초가 된 거기 때문에 전문가 팀을 파견한다고 합니다. 이런 기름 유출 상황에 네네. 대비한 그래서 방제 작업도 돕기로 했고요. 이 모리셔스가 제주도보다 약간 큰 크기입니다.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섬 옆에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휴양지고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최근에 많이 가는 곳으로 그러니까요. 유명한 곳이죠. 우리 신혼부부들이 이제 여러 곳을 네. 막 뭐랄까 좀 이렇게 확장시키잖아요. 신혼여행지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모리셔스라든지 세이셸이라고 하나요? 네, 세이셸 군도. 세이셸 군도 네. 이쪽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전 사진만 봐서 너무 아름답다고 너무 생각했는데 아름답죠. 네. 아,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막 치울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네. 어쨌든 빨리 복구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홍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또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빈과일보 사주 지밀라이 체포 네.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또 어젯밤에는 우산혁명의 주인공입니다. 조슈아 왕도 우리가 알고 네. 있지만 아그네스 차오,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여성인데 네, 그렇습니다.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밀라이가 새벽에 체포가 된 거고요. 네. 아그네스 차오는 밤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 같은 날 이제 동시에 검거가 된 건데요. 홍콩 보안법에서 선동 및 분열 이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운동, 홍콩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아그네스 차오가요. 워낙 영국 국적도 갖고 있었는데 2017년에 입법회 출마를 위해서 영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차우는 조슈아 왕, 네이선 로우 등과 함께 데모시스토당을 창당했었던 네네. 인물이었고요. 반중 시위도 이끌어왔고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할 때 경찰 청사를 포위하는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그동안 재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형량이 12월에 언도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10일 밤에 갑자기 체포가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아마도 조슈아 왕이 되지 그렇겠네요.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체포가 된 지밀라이 빈과일보 네네. 대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홍콩의 신문 가판대들 앞에 이 빈과일보를 사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 정부의 이런 검거에 굉장히 항의하는 뜻을 이렇게 몸소 보여줬다고 하고요. 빈과일보가 오늘 보통 발행 부수보다 5배에 달하는 50만 부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일면 머릿 기사에서 우리는 지밀라이의 체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아그네스 차오가 체포됐다는 얘기는 약간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렇죠. 지밀라이보다 네. 워낙 잘 알려진 그렇습니다. 인물이라서 사진 딱 보니까는 그렇게 보니까 또 너무 어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조슈아 왕도 굉장히 나이가 젊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속이 상했는데 지금 이제 또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다음 달부터 이제 홍콩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이제 제품들이 미국이 네. 수출을 이제 해서 받을 때 네. 메이드 인 차이나로 받는다고 홍콩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관보 공지를 통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서 앞으로 45일 후인 9월 25일부터 홍콩산 제품에는 메이드 인 차이나 표기를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발표를 네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5일 동안 그동안 메이드 인 홍콩으로 돼 있었다면 다 바꿔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그 분석이 되고 있고 홍콩 기업은 앞으로 중국에 있는 본토 수출업자와 동등한 관세를 물어야 하게 그럼 관세 됐습니다. 확 올라갈 텐데요. 굉장히 확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홍콩이 자체적으로 직접 하는 수출보다는 재가공 수출이 더 많은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홍콩에서 순수하게 만든 제조품은 선정량의 1% 정도고요. 그래서 지금 재가공품 수출을 포함한 전체 대미 수출은 선정량의 0.1%뿐이기 때문에 행정 명령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함께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메이드 인 홍콩은 없어지게 됐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 네. 것보다. 자, 벨라루스 굉장히 좀 이렇게 생소하신 분들 네. 많으실 거예요. 이제 옛 소련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네. 있었던 국가고 또 독립을 했던 동유럽 국가인데 이 벨라루스가 요새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9일에 대선이 치러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8시에 투표가 끝났는데 이번에 루카센코 대통령이 6기 집권에 도전을 하는 그런 대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구조사 결과 79.7%의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런 발표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루카센코 대통령이 사실 94년부터 집권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5년 동안 집권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30년 정도 지금 집권을 했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수도 민스크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이에 반발하는 야권 지지하는 수천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시위대와 경찰 진압 과정에서 좀 유혈 충돌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야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루카센코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운동을 했다. 유력한 야권 인사들이 후보 등록하는 걸 좌절시켰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들어서 선거 감시단 수를 제한했다. 그래서 불법 편법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야권 후보가 티아노프스카야라는 여성 후보였는데 중앙선관위에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투표소의 개표 결과에 대해 재검표, 재투표를 실시하라 또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라 뭐 이런 요구를 담은 그런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레바논 이야기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레바논의 내각이 총사퇴를 발표했다. 그렇습니다. 10일에 네. 이제 폭발 사고의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인데요. 발표에 지금 맞자예요, 근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워낙 대통령은 기독교, 나눠갖기로 총리는 원래 네, 유명한 순위파, 데라서.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맡고 있거든요. 새로운 정부가 다시 구성돼도 다 이 종교적인 구성에 의해서 또 다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바뀌겠느냐. 그래서 시위대들은 우린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당장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레바논 총리와 대통령에게 지난달에 안보 당국이 질산 암모늄의 위험성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이제 자기들이 입수를 해서 이걸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물론 꼭 받는가 안 받는가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했긴 했지만 만약에 이걸 받고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
사무총장이요. 비즐리 사무총장이 앞으로 2주 반 안에 레바논에서 빵이 다 떨어질 수 있다. 해외 식량 원조가 위해 시급하다. 생각이군요. 네. 왜냐하면 폭발이 일어난 질산 아모늄 창고 옆에 밀가루 곡물 창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이루트의 곡물 수입의 85%가 거기 저장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 1인당에게 한 2kg 정도의 곡물이 돌아갈 수 있는 양이었는데 네네. 문제는 이게 폭발 사고로 사라지기도 했지만 남아있는 것들도 다 오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먹을 수가 없게 됐고요. 레바논은 베이루트 항이 제일 커서 그렇죠. 여기서 다 수입 물량이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항구가 지금 파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접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근에 작은 항구를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그 항구에서는 다 이 수용할 안 되는군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분간 좀 식량 수급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이게 있습니다. 중동의 파리라고 불렸던 곳인데 그렇습니다. 네, 참 이렇게 그렇죠. 되는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소식으로 마무리를 네네. 하겠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였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경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 자리가 더 좋지 않으세요? 아, 거기는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러세요. 너무 잘해갖고. 제가 너무 떨려서 그 다시 보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고가 막 덜덜 무슨 떨리고 말씀? 네, 위기감을 느꼈다니까. 심장이 배 밖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아, 이제 경제 이야기 오늘 또 전해주실 네. 텐데요. 코스피가 2,4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네. 몇 년 만이죠? 이게 2년 2개월 만이에요. 어허. 2018년 이후로 처음인데 워낙 시중에 돈이 많기도 하고 네네. 사실은 최근의 증시는 돈이 많이 풀렸다 이외에 기대감을 품었다는 말 밖에는 어허.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사실은 객관적인 경제 지표는 안 좋잖아요. 네. 다들 안 좋고 마이너스에서 누가 덜 마이너스인가? 내려가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참이라 사실 증권사들도 지금 되게 긴장하고 있는 게 원래 하반기에 고점을 찍어봐야 2,350 이렇게 예상을 네네. 했었거든요. 그런데 2,400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부랴부랴 전망치를 수정해서 2,500까지 본다 네네. 이런 회사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경기 회복 신호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인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일단 전망이 엇갈리기는 하는데 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기가 그래도 아주 나쁜 상황은 지나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8월 경제 동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이른 진단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반면에 그래도 한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코로나19 상황에도 경기 위축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평가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OECD에서도 한국 GDP 순위가 이제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 네. 자, 수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폭우 때문에 차가 침수된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경우 이 보험에 어떻게 적용을 받나요? 보험료 적용을 받는데 여러 가지 네. 전제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본인 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지대에 차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 세웠다. 한강 인근에 빨리 차 빼세요. 문자 막 재난 문자 네네네. 오는데 세워놨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썬루프 열어놨다 등등의 본인 과실 있잖아요. 아, 예.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그 보상 받으실 수가 없고요. 일단은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단독 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해요. 그러니까 특약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나는 자동차 보험 들었으니까 되겠지 해도 보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느냐 회피 가능성을 따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주고 만약에 차가 아예 못 쓰게 되는 경우다 네. 이러면 전손 처리라고 해서 네. 차를 보험사가 이 보험에 가입한 분으로부터 사들인 다음에 폐차를 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녀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온 중고차는 사지 마라. 그게 약간의 이제 그 불신이 있는 거예요. 네. 중고차 시장이 대표적으로 왜 레몬 시장이라고 해서 네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든 차들이 꽤 많다. 사실 비전문가는 알 수 없으니까 그 침수된 차량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인데요. 네. 일단 카히스토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 차가 침수로 보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내 차 비싼 차인데 새 차인데 침수가 돼서 나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혹여 만에 하나 보상 안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차에 아예 찍혀 있는 차대 번호로 조회를 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도 저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뭐 몇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뭐 네네.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서 5분 이상 돌렸을 때 악취 섞인 흙냄새가 난다라든지 이 안전벨트를 끝까지 뽑아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끝까지 뽑았을 때 흙이 묻어 나온다. 오. 내지는 그 차의 바닥, 차의 배 부분을 봐야 한다. 근데 네네. 이게 다 이거 어떻게 만약에 예. 청소를 통해 다 깨끗이 정리가 됐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랑 같이 RPM을 3000 이상 돌려봐서 차체가 너무 흔들리면 이건 침수차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한 침수가 심하게 됐던 시기로부터 좀 떨어져서 구매하시는 것도 근본적인 방책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책이고 네. 정 안 되면 정말로 전문가 기술자와 함께 보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그런 차는 속여서 내놓으면 안 되죠. 그러지 마시고요, 네. 들. 네, 이게 차 얘기는 아닌데요. 이 집중호우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피해 많이 보신 분들 이제 종합소득세, 네.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을 조금 늦게 내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있어요. 네,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해당이 되는 곳들은 일단 그런 혜택을 네. 무조건 받을 수가 있고 앞서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업태별로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5월까지 소득세 납부 신고는 마치셨어야 되는데 납부는 미뤄졌거든요. 그죠. 석 달. 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하시면 됐는데 만약에 이번에 또 피해를 봤다는 게 입증이 되면 요걸 반년을 더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 9개월을 납부를 미뤄드리는 거고요. 국세청 홈택스에다 신청을 하셔도 되고 본인 그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작성을 부탁하셔도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이다 하면 네네. 소득법인세의 경우에도 일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냐면 그 사업장의 한 5분의 1 이상이 못 쓰게 됐다. 아. 이런 것들이 뭐 기계를 못 쓰게 됐어요. 라든지 집기를 못 쓰게 됐어요. 이게 입증이 되면 여기에서 일부 공제도 가능해집니다. 제일 힘든 게 근데 입증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입증을 하는 부분을 나만 알거든요. 그렇죠. 겉으로 보기엔 네. 멀쩡해 보이는데 장사하는 분은 아 요거는 못 쓰게 됐습니다 아시는 부분이라서 요게 참 어려운 그러니까요. 내용이에요. 이런 네. 부분이 이제 관료적인 부분에서 걸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번에 좀 잘 그래도 공제도 참 쉽게 되고 그랬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지금 뭐 이제 주택 얘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 시끄럽습니다. 바쁘죠. 네, 네. 10월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을 인하하려는 그런 뭐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교차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아군이 좀 필요한 거죠. 중저가 1주택을 가진 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앞서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이게 뭐 아주 획기적으로 많이 낮춰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위에서 조금 더 부담하고 아래에서는 부담을 좀 경감한다. 정부가 세제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번에도 저랑 이 네.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공공 임대주택을 이제 짓게 한다. 네. 하면은 지금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조금 좋은 지역,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네. 경우 안 한다. 그렇게는 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지금 이게 동네마다 사정이 좀 다른데요. 네. 강북 혹은 강남에서도 아주 소규모 단지라든가 이런 곳들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000세대가 안 된다 그러면은 재건축을 본인들 돈만 가지고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쪽은 공공이 좀 들어와 주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 재건축의 상징처럼 돼 있는 상징이죠. 이 대명사죠. 은마 같은 경우에는 4400세대예요. 네. 이게 층수 따라서 뭐 5000세대, 6000세대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대지 지분이 높지 않아서 이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혜택은 없고 혼잡도만 심해질 거다 이런 반발이 좀 나오는 아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하나는 임대사업자 문제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그걸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임대사업자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이 폭등이 온 거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만 네. 이게 과거에 한번 시도했다가 사실은 이게 그 김수현 수석이 디자인을 한 네네. 그런 정책인데 8년 이상 한 채 이상을 임대용으로 사서 이 시장에 내놓을 경우에는 요것도 양도세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국세청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 한 사람이 그 집 한 채를 다 가진 게 아니라 공동명의면 네. 0.5채씩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대 목적으로 8년 이상 한 채 이상을 시장에 내놓은 사람의 경우에 양도세 혜택을 준다. 그러면 문헌에 충실한 해석을 하면 이 분들은 한 채가 아니라 반 채만 내놨기 때문에 양도세를 깎아줄 여지가 없다. 국세청이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에 불복한 한 납세 대상자가 기획재정부에 네네. 당신들이 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 봐달라 해서 네.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마 세제 혜택을 드리는 쪽으로 기획재정부가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문제 안정이 됐다고 문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과연 안정이 됐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볼게요. 법정 최고 이자율 네. 10%로 이제 제한해 달라.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여당 네.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최고 이자율이 10% 낮춰지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또 이렇게 되면은 그 신용도가 높지 않은 서민들은 아예 대출이 안 되든지 네. 아니면 사채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반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걱정거리인데요. 지금 법정 최고 금리가 24%입니다. 이걸 10%로 낮춘다는 거는 절반 이하로 깎아주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커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차기 대권 레이스를 생각하면 아주 상징적인 정책을 던질 수 있겠지만 일단 시장에서 이 정책에 혜택 혹은 여파를 보게 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행권에서 대출이 되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렇건 저렇건 상관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6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신용대출을 내가 신청했을 때 승인이 되는 건수가 10건 중에 1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7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보통 연평균 이자를 21% 정도 무는데도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이 승인이 나는 경우가 역시 10건 중에 1건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인데 이거를 10%로 낮춘다 하면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시장 밖으로 내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최고금리가 110% 정도 된다고 하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고 실제 해외에서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쏠쏠한 경제 지식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